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보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두 가지 부류가 저는 있었는데요. 한쪽 분야는 그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1년 내내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다른 쪽 하나의 그룹은 뭐였냐면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내신 학교 시험을 보는데 전교 1등이 1년 내내 내신 공부하는 사람의 그룹에서 나올지 올림피아드 공부만 하다가 일주일 벼락치기 한 학생에서 전교 1등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시험 때문에 공부한 시간은 막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올림피아드 공부한 사람이 10배 똑똑한 거냐? 그럼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의문이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드디어 풀렸었습니다. 수학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부는. 정말로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다룰 수 힘만 기르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궁금해요. 보면 쉬워요? 뭔가 그 논리적 구조 때문에 정신은 잃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과 책들이 조금 수월하게 읽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사실 수학과에 나온 친구들이 조금 논리적 무결성을 강조하는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간의 대화를 할 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면 이제 막 비난을 당하니까 이제 뭔가 연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문장의 그 구사하는 해상도가 좀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무서운 과구나. 네, 국영수 같은 과목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수학이 꼭 끼는 이유가 사실 수학이 이 다른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기초 체력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버겁다, 못 따라가겠다 학교 수업을 그러면 사실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게 내가 그 전 학년에서 수학에서 얻어냈어야 했는 그 생각의 힘을 못 가지고 온 건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 체력들을 그 학년마다 주는 게 수학인데 초등학교 3학년에 그 근력을 가지지 않은 채로 5학년이 돼버렸으면 5학년 국어나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논리적 구조가 이제 버거울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그럴 때 한번 그 과거의 수학들을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수능 점수 미리 알 수 있다. 모든이야? 우리들이 어떤 점수를 맞을지에 대한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교육과 인공지능이 연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겠죠? 일단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들, 수능을 네. 봐야 일단 점수가 나오는 건데 AI를 활용을 해서 수능 점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미국 수능인 SAT가 있는데 그 네. SAT를 한번 이 학생의 시험 모의고사를 가지고 뭐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네네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저 1320, 그다음에 500 이게 뭔지를 좀 1320 뭐 수험 번호예요? 1320은 그 모의고사에서 예측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점수? 네. 그래서 저 1320은 이제 예측되는 점수죠. 1600점 만점의 시험에서 1320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읽기 쓰기는 530점, 수학은 790점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식의 예측들을 하는 중입니다. 그럼 MIT 아까 저 학교 저기 응시했을 땐 합격 어려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SAT가 1600 만점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실제 시험 때는 뭐 100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몇 문제를 풀어봐도 얼추 저렇게 높은 확률로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요즘 AI를 활용하는 그런 시험들은 10분의 1 정도만 풀어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을 해줍니다. 야.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네. 저희가 수학 막 50문제, 뭐 50문제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나야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훨씬 적은 문제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았냐 틀렸냐만 보는 게 아니라 몇 초 걸렸냐, 얼마나 답을 바꿨냐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문제 수를 확 줄일 수가 있고 더 적은 수의 문제로도 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냥 보통 어떤 영어 공부하는 영어 앱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앱들이 듣기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그냥 문법 문제만 풀고 그냥 읽기 문제만 풀었는데 듣기 실력을 예측해줘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냥 문법을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듣기가 이 정도 되더라라는 게 그냥 데이터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해주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뭘 켜서 뭘 검색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 오래 멈춰 있었고 어느 걸 빨리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인공지능이 나의 취향에 맞는 광고나 뭐 콘텐츠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거를 잘 푸는 문제, 나한테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이 돌아간 문제, 오답, 정답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오답률을 예측한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이 맞힌다, 틀린다 이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확률로 맞출 거고 몇 퍼센트 확률로 틀릴 것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날씨로 치면은 뭐 비가 온다 말다 이게 아니라 강수 확률 뭐 몇 퍼센트 약간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능성 위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니 진짜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학생의 지금의 이 데이터, 결과 데이터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많이 오를까를 골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맞겠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에만 그냥 두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확률 싸움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개선되는 뭐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뭐 알파고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뭐 활로를 막으려고 놓거나 뭐 돌을 따먹으려고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길 확률을 극대화하다 보니 뭔가 돌을 따먹기도 하고 어떻게 길을 막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다 이기는 거잖아요. AI도 뭔가 약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실력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주는데 약점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고 난이도도 조절하고 그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거죠.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가 두는 걸 보면서 몇천 년 동안 연구했던 우리의 바둑 기보가 알파고가 비슷하게 두는 걸 보면서 우리의 연구가 수학적으로 되게 최적화된 거였구나, 헛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다고 하듯이 교육에서도 뭔가 AI가 실력을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렇게 만든 교육 AI가 아예 뭐 이상한 건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일단 교육과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눈 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학생들의 뭐 학습 능력이나 성적 상승에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정도 얘기를 이제 해본 거죠. 교육이라는 게 사실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또 성적이나 등수가 아니라 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이들도 직접 써야 돼요. 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거의 정답을 바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의 정답. 네, 문제의 정답을. 얘네들은 정답을 찾는데 자꾸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애들은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전혀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생각의 체급을 올리려면 진짜 땀을 흘리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지름길만 알려준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일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비슷비슷한 애들만 양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교수 임용된 게 2004년이거든요. 첫 해는 굉장히 막 자충우돌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얘들은 왜 이렇게 공부 안 할까? 이제 이런 애들이 보이고 해가지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던 이제 나이 많은 교수님께서 아유 다 그러다 소용없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어차피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되게 대책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교수 생활한 지 20년 차가 지났는데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인 것 같아요. 될 애가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 아이들. 이걸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걸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애들은 사실 수업을 어떻게 해도 다 알아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를 봐도 그렇고 진짜 내가 공부를 언제 그 지식을 깨달았냐면은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풀다가 깨닫게 돼요. 네. 제가 읽고 제가 생각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얻어지는 지식의 양을 좀 과대평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지식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반복하여 훈련하면서 알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대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동기부여예요.
인공지능은 그런 역할을 크게 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큰 도움 되진 않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은 검색 엔진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우리 도움 될까? 도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교육의 어떤 보조 자료일 뿐이고 우리가 당분간 인공지능을 많이 쓰일 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교육의 본질과는 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과 인공지능이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교육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김상욱 교수님 항상 옆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정작 집에 들어가서 자녀분들의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키셨을까? 맞아요. 그거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꼭. 저희 어려운 얘기잖아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뚜렷한 철학이 있다기보다는 교육의 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을 보면 이제 인간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포유류는 다 예의 없이 교육을 하는데 침팬지도 하고 뭐 무슨 새도 다 교육을 하거든요. 동물들이 교육을 하는 목표는 다 똑같아요. 독립. 자기 자식이 혼자의 힘으로 먹이를 찾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것과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아이가 저의 심리적,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독립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하철을 빨리 탈 수 있는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가급적 혼자 올 수 있는지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혼자 뭐 할 수 있는 거를 물론 이렇게 쉽진 않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를 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 환경이긴 하지만 이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김태훈 교수님은 아직 어리죠. 네네. 또 앞으로 어떤 또 원칙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실 건지 궁금해요.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끝까지 대답해 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안아주시는 걸로 입을 많이 막았던 것 같은데. 답 안 하고 안아주기.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한테 이 칭찬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칭찬은 진짜 고래도 춤추게 하고 아이들 많이 성장시키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칭찬을 한다 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인공지능한테 칭찬받는다고 해서 또 뭐 그게 그렇게 딱히 기분이 좋을까? 삐리삐리, 되게 잘하는구나. 넌 점점 성적이 오르고 있구나, 삐리삐리. 그런 부분들은 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칭찬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거든요. 그런 식으로 칭찬하면 버릇만 나빠집니다. 아, 진짜 칭찬이 아니라는 칭찬은 거죠? 고래 버르장머리를 벌어놓는다. 우리 인간은요, 칭찬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접촉으로도 받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잘했을 때마다 칭찬하잖아요. 그럼 식상해해요. 예를 들어서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시킨 일을 아이가 잘할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거는 강화학습입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 다시. 강화학습이에요. 아까 뭐가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시킨 거를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 네. 보통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근데 그것만 하면은 네. 아이들이 칭찬받기 위한 행동만 해요. 눈치를 잘 보게 된다는 거. 오, 그렇겠구나. 네. 엄마가 요거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 선생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던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진짜 칭찬을 잘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한 일 있잖아요. 청소를 하거나. 맞아요. 갑자기 청소를 했다거나 혹은 길거리 가다가 어르신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도와줬어요. 그럴 때 폭풍 칭찬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거 내가 되게 잘한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동을 다음에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요. 내가 한 행동인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칭찬은 아주 미묘하게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좀 부정적입니다. 요거를 인공지능한테 잘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그거를. 비난 양파, 칭찬 양파 알죠? 양파도 칭찬을 해줘야 잘 큰대요. 뭐라고요? 진짜 그거 있잖아. 맨날 사랑해, 예쁘다 그러면은 잘 크고 왜 식물 가지고 실험한 거 있어요. 아니야.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물도 물한테 사랑해 사랑해 한 거랑 맨날 죽어라 죽어라 한 거랑 물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사랑해 하는 물 입자 너무 예뻐요. 그거 몰라요? 물이시라? 칭찬하자마자 그거 대표적인 유사과학인데 참고 문헌이 나온 곳이 이제 물의 결정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쁜 결정이 나온 것만 모아놓고 데이터로 쓰고 미운 결정만 모아놓고 데이터로 쓴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정이 없다. 아, 양파는 그냥 가수로 넘겨야지. 뭐 양파를 칭찬을 하고. 그거 있다니까. 뭔가 칭찬을 하면 양파가 칭찬을 하면 뭐 예쁘게 큰다니까. 뽀얗게. 이런 이과분들이랑은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좀 어렵네요. 저 이제 믿을 분은 우리 노 박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쪽 좀 같은 철학적인 그런 또 느낌이 오는데 우리 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 양파 문제에 대해서요. 네네. 네. 자, 예. 양파에게 칭찬을 해주면 이쁘게 큰대요. 네. 그 저희 품격에 맞지 않은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나 진짜 초면에 이악 물어본 적도 처음이네. 과학적으로는 아마 뭐 아무 그런 내용이 없겠지만 칭찬을 하는 양파는 더 잘 돌봐주니까 뭐 물도 더 잘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식의 그런 연결성들을 좀 인사이트들 얻을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긴 합니다. 통제가 안 된 실험이란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느덧 놀라운 증명 벌써 오늘 20회예요. 와, 이 20회. 정도면 우리 반과학자 된 거예요. 과학. 저도 참 좋아했고 많이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하나 깨달은 게 너무 이렇게 맹신을 하는 것도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도 맥을 같이 해도 되지 않나.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 꼭 좀 갖춰졌으면 한다 하는 소양 같은 게 기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과학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진리를 다룬다거나 그래. 아니면 과학이 어떤 사실을 지지한다거나 근데 사실 과학은 물론 과학의 정의가 뭔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법이에요. 근데 과학은 절대로 자신의 지식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진리를 다루지 않거든요. 아, 그렇게 오해가 있었네요. 과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작 과학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지식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왜 아닌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왜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왜 과학을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은 과학이고 어떤 거는 사이비 과학이고 그 경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과학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조심스러운데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했으나 사실은 전혀 엉뚱한 걸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죠. 엉뚱한? 골상학이라는 거예요. 왜? 네.